어쨌든 본인의 형사사건과 관련해서 동료 의원에게 억울함이든 뭐 하소연을 하든 이런 내용을 후보자께서 여기저기 동네방네에 떠들고 다니셨을까요? 이런 의원님, 내용을 보좌진들하고 공유를 당시 하셨었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리고 보좌진들하고 공유를 하지 않아도 보좌진들은 의원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왜냐면 전화를 하거나 후보자께서 뭐 예를 들면 뭐 개인적인 공간에서 전화를 하거나 조배수 의원과 개인적으로 만남을 갖거나 이런 것까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나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사실이 아닌 본인들의 짐작 등등을 여기다 버무려서 소설을 만든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조배석 의원하고 통화하는 걸 들었을 수는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계속 이렇게 소설을 쓰는 걸 가지고 의원님 너무 의존하지 마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의결 소위도 계셔봤고 또 간사도 하셨으니까 편성이야 정부의 권한이지만 뭐 심의권은 또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지금의 이 정부와 국회 간의 예산 편성에서의 이 권한 행사 서로 간에 합당하게 하고 있다 보십니까? 좀 보완돼야 될 점이 꽤 있다고 생각하고 국회의 있습니다. 권한이 제대로 보장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사실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 국민의 대표이신 국회를 정말 파트너로 모시고 가고 싶다라는 게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국회에 더 많은 목소리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저도 보면 이제 예산 소위를 뭐 아마 민주당 의원으로서 많이 해봤고 간사도 위원장도 해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되게 이제 배의감 같은 게 들거든요. 마지막에 수조 예산을 하룻밤 사이에 기재부가 깎아서 가져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서 깎았는지도 보고 않고 저희는 본회의장에 가서 책자를 통해서 확인한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네. 이런 예산 심사 진짜 이렇게 형용화된 것 국회가 마치 들러리처럼 들어선 것은 옳지가 않지요. 이제 제대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저는 그때 당시 소수 정당의 예결소위 간사를 해보고 다수당 여당의 간사보다 더 많은 피해를 느꼈습니다. 네. 정부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부처별로 그 설명 자료 사업에 대한 그다음에 지출 구조 조정 내역 이것도 그동안 잘 안 내놨어요. 네. 예비비 사용 계획서 이것도 이제 조금씩 내놓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조금씩 바뀌어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와 같이 예산 자료 공개를 하는 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향후에 이런 문제를 잘 국회 차원에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예산 분배 과정이라든가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 이런 것도 좀 명확히 공개하고 등을 포함해서 하여튼 진짜 국회의 실질적 권한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주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뭐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더 그동안 토론된 것들이 많으니까 말씀을 드릴 텐데 네. 두 그리고 번째, 대통령 네, 국민 죄송합니다. 참여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이 기초나 특히 광역 단위는 이제 그 국민 참여 예산들이 좀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있어서는 중앙정부 국가 예산에 있어서 되게 인색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좀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대통령님의 생각도 열린 재정, 모두의 재정, 참여 재정으로 원칙을 정하시고 저도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큰 방향과 원칙으로만 갖지 마시고 이걸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 네, 어떻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구체화시켜야 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와 관련해서 워낙 그쪽 분야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잘 아실 네. 텐데 일단 이제 저희가 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제 소위 그 기준을 완화하는 거 지금 1,000억 500억으로 되는 것을 좀 낮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대상을 그런데 이것도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그동안 너무나 이제 예타의 평가 영역 중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 중에서 경제성만 BC만 너무나 높게 본다 이런 이제 지역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특히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도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이런 BC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면 안 되고 더구나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이다 보니까 지역균형에서 당연히 좋은 점수를 못 얻겠죠. 그러니까 서울하고 똑같이 강남권과 비강남권이 같지가 않아요. 너무나 SOC 잘 아시잖아요. 서울 지역 해보셨으니까 강남권에서 해보셨고 강북권에서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SOC와 같은 차이가 너무 현격한데 이걸 똑같이 서울이라고 해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서울에는 강북 횡단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것들이 그동안 다 탈락을 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깊이 공감하고 실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시작될 때 참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도 BC 위주의 분석이었는데 그 AHP라고 지방 네네. 낙후도 지역 균형 발전도 이런 것을 보완하는 가중 지수를 넣는데 저기 많이 주장을 했고 참여도 했었습니다. 나름 기여를 했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더 살려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 재정 여력 어떻습니까? 일단 IMF나 OECD나 각종 국제기구들이 아직까지 저희는 여력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러면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서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하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건 그러면 재정 여력에 부족하다, 부재하다 이걸 전제로 한 발언입니까? 아니면 더 전략적으로 확충하자 이런 책임 취지입니까? 있는 적극 재정을 하려면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다 후자의 방점이 네, 찍혀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다는 겁니까? 국민성장펀드 저희가 네. 이제 국정기획위원회 단계에서도 이걸 네. 설계를 했는데 대통령은 오히려 더 이걸 규모를 150조까지 키우지 않았습니까? 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대책 없이 감세하면서 텅 빈 나라 국관을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의 궁여지책이지만 묘수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송배전망 지금 한참 논란이 네, 일어나는데 네, 이런 구축 펀드도 좀 활용해봐라 이런 얘기 이제 하나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네. 네, 동의합니다. 아까 그 150조만 하더라도 75조는 그 저기 75조를 나눠서 민간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 여력을 늘리고 그래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꼭 정부만이 아니라 민간도 동참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저는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이번 1월 달에 그 농촌 기본소득이 지급이 안 됐던 것에 대해서는 저기 정부 재정 여건 때문에 그건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곧 지급이 되는 걸로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기본소득 10개군 농촌의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파일럿 스타디가 어쨌든 성과를 보고 그 성과를 반영해서 더 넓혀고 확대 나가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말씀 민생 수비코프. 네. 옛날에는 제가 전면적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판적이었던 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생 소비 쿠폰은 지역별로도 차별화하고 소득별로도 차별화하고 다 차등하고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많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이미 다 해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KDI하고 등등 그 한국은행도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어쨌든 소비 창출 효과가 있다. 그리고 고용도 창출 효과가 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규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정책 질의 준비는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후보자의 고위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에 대한 의구심을 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더 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후보자가 2023년 연말까지 계약 기간이었다가 7개월 계약 기간 연장할 때 그때는 그 다음에 원펜탄스 청약 이게 진행 줄 몰랐다 어떻게 알 수 있었냐라고 아까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근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전 당연히 몰랐고요. 자, PPT 띄워주세요. 자, 2023년 10월 4일자 기사, 그리고 2023년 11월 28일자 언론 보도, 2023년 12월 25일자 언론 보도, 그 다음 2024년도에 원펜타스가 청약 성장이 나온다, 대여가 나온다. 2023년도에 이렇게 계속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후보자 경제 전문가 아닙니까? 무주택자로서 그 다음에 이렇게 좋은, 강남에 입지 좋은데 분양 나오는데 그 관심 없었습니까? 무주택자로서? 의원님,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의원님 이때는 제가 총선 지역구도 안 정해져서 완전히 힘들 때입니다. 그건 그거고 세법- 이거는 그 다음에 이걸- 집 구할 수 있는 좋은 찬스 아닙니까? 자, 그리고 후보자 아까 전에 이사짐 계약서 있지 않습니까? 언제 그 계약한 줄 기억나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자, 아까 7월 31일 날 말씀하셨는데 6월 19일 2024년 6월 19일입니다. 그 2024년 6월 4일에도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원펜타스가 이제 나온다. 정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을 염두에 두고
그 이삿짐 계약서에 이사갈 장소가 미정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후보자 의원님, 후보자 제가 그 저기 그렇게 그 장남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이따가 않습니다. 예. 답변하시. 장남 채용 과정에서 대외 경제 연구 말고 또 두 군데 지원했다가 안 됐죠, 그죠? 서울에 있는데 세종에 있는데 된 국책연구소도 있습니다. 아니 그 서울에 두 군데 했다 안 된 데 있죠? 네네네. 국책은 자, 거기에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민간 연구소입니다. 그 불합격한 그 저 연구 기관 원장 또는 관계자 면담해 가지고 서류에서는 탈락했지만 면접 기회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없습니까? 아닙니다. 예. 선사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럼요. 자, 그러면 후보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후보자 자녀가 서류 심사 탈락했는데 채용 세미나에는 참여한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류 심사에 탈락했는데 세미나에 간 적이 있을까요? 그런 거는 못 들었는데요. 그것도 없습니까? 자, 없을 좋습니다. 거죠? 예.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국위 선양자로 그 장남이 연대 합격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국위 선양자 그게 어느 전형에 한한 줄 아십니까? 사회 기여자 전형이라고 어제 들었습니다. 그죠, 사회 기여자. 그럼 사회 기여자 그거는 어느 전형에 한한 줄 아십니까? 아, 그거는 잘. 사회 통합 전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회 예. 통합 전형 밑에 사회 기여자, 사회적 배려자 있는 겁니다. 네. 사회적 배려자 우리가 함으로써 배려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 기여자도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국에서 그 장관했던 사람의 손자 대학 입학할 때 특혜 받는 게 그게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문제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뭐 강변하시는데 그게 사회 통합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근데 저는 제가 그 전형을 만든 것도 아닙니다.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예. 고위공직 법적으로 문제 있냐 그걸 떠나가지고 아, 네. 국민의 눈높이에서 지금 묻는 거지 않습니까? 아,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지금 사회 통합 전형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세심히 살피지 못해 송구합니다. 사회 통합에 기여했다고 봅니까? 기여 안 했다고 봅니까? 아들이 한강 작가 같이 진짜 국위를 선양한 그런 사람의 가족도 아니고 국내에서 장관하고 명예와 부를 다 누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손자를 갖다가 그렇게 대학 입학하는데 덕키를 줘요? 그게 무슨 사회 통합입니까? 그게 이거는 우리나라 정통 그 기득권 세력들의 절제되지 않은 욕망, 기득권 카르텔의 부끄러운 민낯이라고 봅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후보자가 진영을 달리해서 온 것이 또 하나의 사회통합 전형 인사청문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연 후보자의 모습이나 이런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국민의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원피다스 청약 그 과정이나 할아버지가 장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이 연세대학교 일반 수시 전형은 경쟁률 얼마인 줄 아십니까? 46대 1인데 사회 그 통합 전형은 16대 1이에요. 아드님은 그 낮은 경쟁률 해가지고 이득을 본 겁니다. 저는 1분 더 주세요. 진영의 통합 그런 차원에서 기재부 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된 그 취지, 대통령의 고민은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만은 인사청문회 예정된 이후에 드러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오늘 또 드러난 장남의 사회 전형, 사회통합 전형을 통한 합격, 여전히 납득되지 않은 원패다스 부정 청약 관련된 납득되지 않은 소명을 들으면서 과연 정책 능력을 떠나가지고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차질이 심히 의심된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삼남 초등학교 캐나다에서 근무했던 PPT 띄워주십시오. 제가 이거 안 물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해명하시는 것 때문에 이거 다시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띄우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삼남 초등학교 캐나다 초교 재학 시절에 국회의원 활동하셨죠?
국회의원 활동하셨죠? 아, 저한테 물으시는 예. 겁니까? 아, 네네. 예, 배우자 연세대 교수 재직하셨죠? 네. 그럼 초중등법 위반이죠? 조부모가 같이 가면 같이 있으면 자, 법정항 띄워주십시오. 초등등 교육법은 의무교육이라 조모랑 있는 거, 조부랑 있는 거, 거기 가서 사립학교에 있었는지 공립학교에 있었는지가 아니라 엄마 아빠랑 같이 해외에 나갔을 때 유학이 허용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낭만한 사유입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아이가 조모에게 유학을 갔고 결과적으로 내가 국회의원이지만 당시에 법 규정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께 사과드린다. 나의 준법 의식에 부끄러움이 있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문제를 거기 현지에 가서 사립학교를 다니면 안 걸리고 공립학교를 다니면 걸리고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왜 얘기하는 겁니까? 조모랑 있으면 법 위반이 아닙니까? 엄마 아빠랑 있어야만 된다는 법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저희가 그때 알기로는 조부모는 가능한 걸로 알았는데 의원님 다시 챙겨보지 못한 것 죄송합니다. 교육청 누가 허락해줬는지 법 위반을 교육청 누구의 허락을 받고 나갔는지 교육청 팔지 마십시오. 제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후보자의 핵심 의문점은 신빙성입니다. 갑자기 앉아서 미국에 가서 캐나다에 가서 사립학교 가고 공립학교 가고 그 다음에 계속 거기 거주해서 대학을 현지에서 가면 경우가 다르다. 대한민국 법은 그게 아닙니다. 중학교까지는 엄마 아빠가 같이 유학을 가야만 한다. 그게 하는 것이 의무교육법의 취지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예, 그 오각형표 띄워주십시오. 제가 보니까 도저히 준법의식 역시 최하점입니다. 도덕성도 제가 원펜타스 얘기 들어보면 법을 지키셨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편법으로 보입니다. 도덕성, 재테크 도덕성, 재테크의 능력은 인정하지만 도덕성 인정 못하겠습니다. 전문성 토론하겠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전문성도 상당히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재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가 왔고 대규모 재정 지출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필요했다고 봅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재정 지출은 미국과 유럽과 달랐습니다. 미국, 유럽은 영업 보상에 직접 현금을 투입했습니다. 영업 정지를 했기 때문에 상응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현금을 줬는데 우리나라는 대출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 빛의 굴레가 아직도 넘어와서 논의하다가 계엄 터지고 더 피해가 커지고 지금 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때 600조까지 폭증한 그 재정은 어디 쓴 겁니까? 뉴딜 사업 등등에 나갔습니다. 재정 지출 규모보다 내용의 미스매치를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때 600조까지 늘어나면서 국가부채가 몇 %까지 폭증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몇 프로에서 몇 프로로 올랐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 60%까지 올랐던 걸로 기억합니다. 60% 전입니다. 그러나 폭증했습니다.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터지고 고금리가 몰려오고 기업 부채, 국가 부채, 가계 부채 3종 부채 세트가 있는데 그러면 재정을 펑펑 풀어서 인플레이션을 촉진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그 부분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 아니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실패 결과를 보고 전향을 하셨다면서요. 네, 윤석열 정부는 잘못한 게 있는 거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렇다고 해서 잘했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한 걸 구체적으로 지적하세요. 윤석열 정부는 기업 부채, 가계 부채, 재정 국가 부채 3종 세트 속에서 위기에 복합 위기에 맞았고 그걸 V자로 해결하느냐, 경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저는 경착륙이 옳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연착륙을 했고 지금 이재명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세수 기반 높여야죠. 문재인 정부 때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칭찬했습니다. 제가 이 방에서 계엄 터지기 전에 칭찬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급격히 높아져서 세원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도 가게도. 그러면 세원을 확충하기 위해서 세원이 떠나갈 때까지 둬야 됩니까? 속도 조절해야 됩니까? 속도 조절하는 게 전문가입니다. 제가 후보자 보니까 꽤 당파성이 너무 높으세요. 제가 그 느낌을 드는데 1분만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셨죠?
그 당시 탄핵 개업 전국에서 국민의힘 당 지도부의 입장은 그런 입장 아니었습니다. 계엄을 반대했고 대통령 하야에 국회의원들이 상의 마쳤고, 그런데 계엄이 갑자기 뚫렸고 전 국민이 탄핵 찬반으로 길거리에서 갈라졌고, 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법적 절차적 통제에 최선 다했습니다. 그 헌법적 통제가 내란 동조라고 내란 방조라고 정치적으로 몰렸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진영을 넘어가셔야지 진실되고 통합이 되는 거지, 갑자기 넘어가서 정치적으로 내란 동조 프레임을 거는데 당파성에 매몰돼서 생각을 못했다. 이쪽에 있을 때도 꽤 당파적이셨어요. 민주당이 내란이다 발언하는 거 굉장히 극단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발언 안 했습니다. 저희 당에서 내려온 현수막이 내란이라고 내려왔습니다. 자, 전문가고 통합을 위해서 가셨기 때문에 중립적으로 하십시오. 네, 명심. 당파성을 반성하신다면 건너가서 당파적으로 정치 프레임에 올라타지 마시고 중립적으로 하십시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안도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아까 질문 중에 답변을 잘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여쭙겠습니다. 그 댓글 작업과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1월 10일 날 기사에 이 후보자 측은 구체적으로 댓글 작업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나와 있어요. 즉 1월 15일 날 제가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녹취록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런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거죠. 결국 폭언도 증거가 없었으면 거짓말로 부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후보자라면요, 지금 핵심은 원펜타스에 과연 장남이 실거주 했는지 여부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은 배달 앱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당시에 배달 앱을 어디서 어떤 주문을 했는지가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아니면 사진만 촬영을 해도요, 후보자님 핸드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요즘에는 바로 위에 사진을 찍은 장소가 다 뜹니다. 이런 거 왜 제공을 못 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앞에서 발언하신 것들 중에 영종도 땅 투기와 관련해서 잡종지를 샀는데 우연히 6년 후에 공영 수용이 되면서 32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게 뭐 예타 본인이 담당하셨던 거와 상관이 없다라고 했는데, 당시 고속도로 건설 예타 조사는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강화 등을 명분으로 했고요. 예타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개발 및 발전과 관련되는 비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실제 최종 보고서에서도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인천시 남북고속도로가 건설된다 또는 계획 중이다, 강역 전철이 연장된다는 점을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차남 상남과 관련되는 특혜, 편법, 단칙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시죠. 후보자 차남과 상남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곳인데요. 차남이 근무한 곳은 2014년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받았는데 차남이 그의 유일한 복무자입니다. 삼남은 방배경찰서에서 복무를 하는데 2019년에 처음으로 사회복무요원을 뽑았고요. 삼남이 복무를 마친 2021년 이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공교로운 건 제가 몇 개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동료 의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한번 학위 논문과 관련된, 자, 2018년에 2020년부터 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논문을 적을 수 있죠.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부친이 직을 맡은 학회에 부자가 함께 논문을 제출했다.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 보면요, 직계 좀비속 등 특수관계인과 공동 연구를 수행할 경우 논문 투고 전에 대학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자, 사전 보고하셨습니까? 이 규정은 2019년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논란 이후에 강화된 조항입니다. 사전 보고하셨나요? 2020년도에 논문을 투고를 합니다.
답변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답변을 할 네. 시간을 주시질 않고 계속 연속적으로 물어보시는데 저한테 그럼 묶어서 답변할 시간을 자, 주시고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묶어서 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TF 지원자 61명 중에 장남이 서류 심사 결과 25에 그쳤거든요. 세미나 심사 당시 인사위원장으로부터는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당시 TF 원장 후보자 서울대 경제학과 1년 후배 맞습니까? 의원님 경제학과는 한 해에 아니, 350명씩 제가 졸업합니다. 맞는지만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다 압니까? 네. 그것도 같은 학번도 아닌데. 제가 공개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장남의 장학금 수령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장남이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장학금을 수령을 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수령했다고 밝혔고요. 이 내용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취업 과정에서 자랑스럽게 이력서에 기재하며 스펙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근데 해당 장학금은 생활비 지원 장학금으로요. 제도 목적을 어려운 상황 속 학업 여건 조성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신청 당시에 장남의 재산 신고 내역은 1억 2,623만 원입니다. 2011년 당시 해당 장학금이 월 36만 원이고요. 학기당 약 150만 원 규모의 생활비 지원 장학금이었습니다. 당시에 후보자는 18대 현역 국회의원이었고요.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이 장남의 장학금 수령이 데려받아야 학생의 기회를 빼앗은 거 아닙니까? 절대 그리고 아닙니다. 제가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제는 그런 거에다가 추가해서 장남은 해당 장학금 수혜 사실을 이력서에 6년간 수령했다고 기재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재단 측은 4개 학기만 지원하는 제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책연구기관 채용 과정에서 분명한 스펙 부풀리기가 있었죠. 절대 이게 단순 아닙니다. 해명이 아니라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명백히 조사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시간 주시면 다 해명하겠습니다. 해명해 보십시오. 네. 첫 번째 장학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금은 고등교육재단에서 대학 특별장학제도로 생활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장학증서도 다 제출했고 재단에 있었던 당시 공고문도 다 냈습니다. 거기 보면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해외 학자들과의 우수한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거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재단은 경제 어려운 제도 목적을 어려운 상황 속 학업 여건 그럼 조성이라고 여러 분명하게 가지 명시하고 장학금이 있습니다. 있는 것 중에 의원님이 다른 걸 잘못 보신 겁니다. 이거는 그 장학금이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6년을 뻥튀기 했다 그러셨는데 2011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라고 분명히 적었습니다. 장학증서에도 그렇게 분명히 적어져 있습니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장남은 군대 가 있는 2년 동안 이 장학금을 본인이 신청해서 군대 가 있는 동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채용 얘기하셨는데요. 장남이 기예프에 했을 때 저희들도 사실 심사표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심사표를 구하셔서 언론에 다 공개하시는 바람에 저희들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심사표에 보면은 외부 심사위원들은 오히려 낮은 점을 줬고 외부가 높은 점을 줬고 내부가 낮은 점을 줬습니다. 어쨌든 채용 압력이 있지 않다라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일단 첫 번째 단계 이거는 서류 심사입니다. 서류 심사에서 25등 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두 단계가 뭐냐면 미국에서 전 세계에 열리는 잠바켓에서 잡 인터뷰를 합니다. 이거는 서류가 아니고 본인의 실력으로 인터뷰하는 거죠, 영어로. 근데 거기에서 등수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잡 세미나를 합니다. 한국에 초청해서. 이건 연구기관 공통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영어로 세미나를 하면 모든 연구원들이 다 모여서 한 사람이 수십 명을 마크해야 되는 그 인터뷰에서 점수를 잘 받아서 결국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4명 뽑는데 두 번째로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할 얘기가 아직 많습니다. 아빠와 논문을 공저자한 거는 아빠 찬사 아니냐 그러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장남이 박사과정 중에 자기 논문을 게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빠가 공저자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빠와 장남은 그때 당시는 같은 전공이었습니다. 그런데 장남은 미국 유학 가서 석사과정 2년과 미국 박사과정 2년은 아빠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철영 교수도 같은 전공이기 때문에 정치경제학, 게임 이론을 이용한 법경제학과 정치경제학의 논문을 김철영 교수 지도학생으로 썼고요. 근데 장남은 나중에 마지막 박사과정 마지막에 미국에서 거시를 하는 선생님을 만나서 거시로 전공을 바꾸었고 그래서 키예프에는 거시 전공으로 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종도 얘기하셨는데요.
죄송하지만 영종 하늘도시 계획과 영종도 공항 계획은 전혀 다릅니다. 영종도 공항 계획은 이미 90년부터 다 알려져 있어가지고 10년도 더 지난 땅을 모든 사람이 전 세상이 알고 있는 땅을 제가 예탈을 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제가 산 것도 아니고 남편이 숙부로부터 받았다? 수용이 되지만 이 영종 하늘도시 계획은 2003년 4년에 됩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 99년에 제가 신도 아닌데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장학금 맞습니다. 그 장학 정서에 보면 정확하게 이 기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학 증서 냈는데 안 보셨습니까? 장학 증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기간을 명시했습니다. 의원님께 드린 자료 모든 의원님께 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달 앱이라는 거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 아이들은 미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걸 쓰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는 그건 몰랐습니다. 그건 지금 들었는데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으면 그렇게 시간이 되는 건 지금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아들이 장학금을 받으셔서 자랑스럽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요. 너무 언론에 엄청 외국 힘줘서 보도가 막 말씀하시는데 재산이 175억입니다. 지금 신고한 게 가족들. 의원님, 위원장님. 제 얘기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우리 그 진성준 의원님께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주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사실 집에 이렇게 재산이 이 정도 되면은 장학금은 받지 않는 게 맞는 겁니다. 그게 미덕이죠. 의원님, 저기 위원장님, 이거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외국 학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갖는 장학생 신분이 중요한 근데 장학금이었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그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게 맞습니다. 그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네. 저는 상주 문경이 지역구입니다. 상주가 제 고향이고요. 제가 혼자 그 공천받고 내려갈 때 저는 저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남동생들 가족들 다 데리고 같이 내려갔는데 그때 조카 둘이 중학생 중2, 중3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나이였는데 제가 시골로 가자 그러니까 우리 올케가 하는 말이 아니 형님 국회의원 정도 되시고 그러면은 다들 강남으로 못 데려가서 난리인데 왜 형님은 시골로 전학을 시키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내가 한 말 했습니다. 공부할 사람 어디 가서 다 공부한다. 그러나 우리가 뿌리가 거기니 내려가서 사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래서 내려갔더니 그 조카 한 명이 이제 시골에는 굉장히 아이들이 없잖아요. 전학 오는 것도 드물고 그러니까 오는 걸 환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학금을 얼마라고 이렇게 주는 게 있더라고. 받았다고 자랑을 하길래 다시 갖다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장학금 다른 사람한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라. 우리는 그 장학금 안 받아도 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미 입금이 됐대요. 그래서 그 아이 아빠가 제 남동생이죠. 학교에 발전금으로 다시 갖다 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잘 살지도 못해요. 그렇게 뭐 부자도 아니고 겨우 살아요. 저는 적어도 뭐 제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적어도 우리들은 그래도 국회의원 정도 되고 그러면은 사회지도층인데 이 정도 정신을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게 좀 생각입니다. 근데 네, 위원장님 말씀에 175억씩이나 되는 재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뭐 장학금 받는 데 대해서 힘줘서 말씀하시니까 참 씁쓸하네요. 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이종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답변하는 과정에 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로 통합과 협치 이 말씀도 하셨고 그죠? 그다음에 국가 재정의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건전 재정에 대해 생각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국가 재정의 레드팀 역할을 하겠다는 게 뭘까? 건전 재정 측면에서 지금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뭐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벌써 후보자는 예전의 그런 건전 재정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많이 바뀌었죠. 국가 채무 비율 답변서 보니까 뭐 적정 채무 비율 없다고 했습니다. 그죠? 재정 준칙도 뭐 의견 수렴을 해봐야겠다 이런 말씀했고, 전국민 재난지원금 포퓰리즘은 아니다. 소비 쿠폰 문제점은 다 해소됐고 효과가 있었다. 호텔 경제학 경제의 선순환을 잘 설명하는 예시다. 사실 지금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건전 재정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지금 중기 재정 계획에 이 정권 마지막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얼마인지 아십니까? 58%돼 있습니다. 매년 마이너스 4% 재정 적자를 한다고 천명을 했습니다. 3차 장기 재정 전망에서 2065년 국가 채무 비율도 173%까지라고 미리 박았어요. 사실 이렇게 사례가 없습니다. 5년 정권 내내 GDP 4% 이상 정해 가겠다, 원없이 쓰겠다. 이걸 미리 천명하고 시작하는 정권은 지금까지는 없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경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2029년 58%는 넘어갈 겁니다. 분명히 넘어갈 겁니다. 뭐 올해도 벌써 추경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 뭐 이렇게 적자를 줄이겠다, 국가 채무를 뭐 관리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 없게 다 돼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정권이 예전에 그런 나쁜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기획예산처, 그러니까 재정당국이 재정 파수꾼 역할을 못하도록 미리 대못을 다 박아놨고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돈을 더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를 그렇게 레드팀 역할을 하라는 건 아니고 같고, 탐나는 거는 지금까지 건전 재정을 그 줄곧차게 주장해왔던 경제학자, 보수 경제학자가 확장 재정을 입으로 말해주는 그런 방패막이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확장 재정의 총대를 메고 비난을 받을 사람을 찾았는데 그걸 모르고 들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글쎄요, 이 확장 재정 지금 코드 맞추는 건 좋죠. 확장 재정은 이재명 정권을 지키는 거지만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예산처 장관 하시겠다는 분이 뭐 건전 재정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적극 재정, 책임 재정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누가 어느 부처 장관이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까? 막 쓰자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보세요. 네, 의원님 지금 중기재정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왔고 주장해왔던 바는 재정은 경제 운영, 경제 상황, 그리고 뭐 통화정책, 물가 등등 여러 가지 경제 환율도 들어가겠죠. 등등을 감안해서 경기에 카운터 사이클리컬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빌트인 스테이블라이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어려울 때는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만 이게 이제 재정이 승수 효과가 구축 효과보다 높잖아요. 이런 시기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그러면 이제 재정 건전성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는 그런 장기적인 패턴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영혼을 팔고 가는 것까지는 좋아요. 기획예산처 직원들 보고 다 영혼을 팔라고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민주당 어떤 분이 기재부 나라냐 하면서 호통을 쳤죠. 기재부 보고. 민주당에서요? 민주당에서 네. 기재부 나라. 그건 몰랐습니다. 기재부의 모습을 국민들이 원하는 거지. 그냥 확장 재정으로 펑펑 돈 쓰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확장 재정, 적극 재정을 옹호하고 추종하는 그런 장관이 있는 기재부 기획예산처를 보고 싶어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네. 지금은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때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그런데요. 회복되고 나면 이거를 네. 건전 재정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그렇게 회복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정권은 대체 정권 내에서 5년짜리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컵을 그리면서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4% 5% 쓰자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한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그 아드님이 대학에 입학한 사회 기여자 전형에 국위 선양자 손자까지 포함시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진 않았나요, 당시에? 그때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러 전형을 사실은 신청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꼭 그 사회 기여자만 한 것도 아니고 여러 개를 했고, 근데 네. 입학을 뭘로 했는지는 사실 학교 통법 받기만 한 걸로 끝났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지적을 받고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많이 알겠습니다. 부족했구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지역이 도농 복합 지역입니다. 딱 중간쯤에 동쪽으로 가면 농어촌 전형에 적용이 받았고요. 왼쪽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이제 애들이 이제 중학교쯤에 올라갈 때 고민을 합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그쪽으로 가서 농어촌 전형의 혜택을 받을 것이냐. 부모가 되면 당연히 애들이 대학을 조금 더 좋은 곳으로 더 편하게 갈 수 있게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반 국민들은. 그런데 우리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으로 고민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전형 자체가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후보자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적절한지 여부하고 위헌인지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주석서를 한번 찾아봤는데, 헌법 주석서를 보면 이런 영전은 특권 계층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외국에 보면 영주나 기사자기 이런 것들을 대를 물려서 받는 것을 금지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 훈장에 수반되는 연금이나 유족에 대한 보험까지 금지되는 건 아니라고 돼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유공자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또 독립유공자 이런 자식들에게 현재도 국가기관 채용에 있어서 일정 비율 의무 채용을 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도 있습니다. 과거에 가산점을 많이 줘서 그거 자체는 위헌인데 적절한 제도의 한목적서까지 부인되는 건 아니다라고 해서 현재는 가산점 대신에 공공기관은 일정 비율 채용을 우선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그런 결정을 한 건 적절한지는 별개로 하고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근데 합헌이라고 할지언정 후보자가 자식을 그런 전형에 지원하게 하고 합격을 기대하는 게 적절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의혹들을 말씀하셨는데, 아파트 청약 같은 문제 제가 질의했고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위법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뭐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의원님들이 위법인지를 확인하는 수사기관의 신분으로서 여쭤보는 건 아닙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아니면 저희 의원의 양심으로 봤을 때 부적절하다 또는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다라고 하면 질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후보자께서 마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위법이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없지 않냐라고 혹시 생각하신다면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후보자를 지명할 때 아마 이제 유능한 보수의 인물이 이번 정권에 와서 함께 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통합의 어떤 메시지도 던지고, 그리고 또
사회 전체로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요. 후보자께서 이제 장관직을 받게 되니까 보수 세력에서는 약간 뭔가 본인들을 버리고 간 전향한 것처럼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발언을 할 경우 그렇게 인식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출신 장관 후보자보다도 더 엄격하고 강한 이런 검증이 있게 되는 것 같은데요. 우려되는 건 과연 장관이 돼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과연 보수 정당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어떠신가요? 네, 최선을 다해서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만약에 지금 이 자리가 아니고 국가의 일을 하게 되면 우리 보수당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애국적인 분들이시라 나라를 더 우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나라가 아니고 저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후보에 불과하기 때문에 한 개인으로 보시지만, 만약에 일을 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때는 한 개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나라의 일을 같이 하는 동료로 봐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네, 다음은 박대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 저 인천 송도시와 광역도로 예타 말이죠. 그 관련해서 영동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무관하다 이렇게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그 영종도 공항이 아니고 영종 하늘도시. 영종도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영종도. 네.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 13페이지 보면 말이죠. 존을 광역화해야 사회적 편익을 과소표 개상할 위험이 적다 해가지고 영종도를 분석 대상에 넣고 있어요. 거기에 그 보고서의 참고문은 2020 인천 드림 보고서, 여기에는 반드시 근린공원을 만들어야 한다. 사업 개시 전에 용지의 선행 취득을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토지는 근린공원이 되어 있고요. 의원님. 관련해서 이 해당된 정보에 관련한 그런 인식이 없었다라고 지금 부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의원님. 자꾸 무슨 영종도 하늘도시니 뭐니 다르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언을 광역화라는 거 아닙니까? 영종도면 영종도 A 땅, B 땅이 뭐가 그렇게 다르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음 셀프 입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셀프 입법 준비해 주세요. PPT. 자, 첫 번째, 이 후보자가 영종도 땅 팔기 전에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법률안을 냅니다. 이 영종도 땅 보유하고 있던 그 시기입니다. 2005년 6월 7일. 양도소득세를 100분의 36에서 100분의 24로 낮추는 걸 하죠. 이 법안이 통과됐다라면 본인이 이제 양도세 4억 8천 정도를 납부했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 지금 양도세도 지금 감소가 많이 됐겠죠, 그죠? 셀프 감세 입법입니다. 그 다음에요. 다음 PPT 봐주실래요? 한국 실마스터 후보자 부부와 아들 사명자가 일가가 갖고 있는 주식 99억어치 보유하고 계시죠. 배우자가 또 등기이사이기도 했던 그 가족 기업입니다. 이 회사가 2004년부터 전국에 공장을 설립을 합니다. 울주군 농지에는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 후에 공장을 설립하고, 김포 대구면 농지에는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 후에 공장을 설립하고, 전남 여수 공장 용지를 매입해서 공장을 설립하고, 김포 하성면 임야 공장 용지로 지목 변경 후 공장을 설립합니다. 이 관련해 가지고 법안을 5개를 내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것은 중소기업과 부품 소재 전문기업이 창업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측 금액을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같은 법에 또 다른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그 중에는 그 기업이 해당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경우에는 허가 최소 면적을 기존 1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향하는 거죠. 이게 대권면 실마스터 본사 및 공장 신축 지역에 해당되죠. 그리고 농지법 개정안.
부품 소재 기업이 농지를 전용해 공작을 설립할 경우에 농지 보전 부담금을 감면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촉구 결의안 부품 소재 전문 기업이 농지 전용 허가 신청 시 심사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겁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안 수도권에서 공장 신축 및 전축 또는 용도 변경 총 허용량을 설정하는 공장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겁니다. 이 법안들이 다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통과되지는 않았지만은 이게 당시에 남편은 4,266주나 보유하고 있었고, 그것도 등기이사도 하던 그 가족 회사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대표가 또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11회나 냅니다. 그죠? 후원했죠. 이런 사실상 가족 기업이에요. 근데 이 셀프 감세법을 하나 내고 셀프 규제 완화법을 5건을 냅니다. 전체 지금까지.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의원님 설명드려도 될까요? 다른 기업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그랬다고는 하시겠죠. 필요해서 낸 법인데 본인과 가족 일가가 소유하는 기업이 혜택을 받는 그 입법을 낼 생각을 이렇게 했다는 것도 한 건도 아니고 6건이나 이렇게 냈다는 거. 이거 일반 국민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판단하시겠습니까? 의원님 기회를 주시면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이죠. 의혹이 제기되면 일단은 부인을 해요. 그러다가 반박하기 어려운 팩트가 나오면은 동문서답하고 본질문서답 염색임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적은 시간에 드리기가 지금 아주 곤혹스러워요. 네, 그럼 의원님 말씀 다 마치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하시고 이 법안에 대해서 그냥 당당하다라고 말씀하실 건지 국민한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지 그런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영종도 예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자꾸 영종도 공항을 얘기하시는데 영종도 공항은 이미 그 땅을 배우자가 자기 외삼촌으로부터 매입하기 10년 전에 이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후보가 영종도 A 땅, B 땅 얘기하는데 영종도면 다 영종도 포함되는 거예요. 인천공항의 그런 계획 개발을 하면 인천국제공항 개발하면서 그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십니까? 그래서 광역화해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후보가 뭐라고 표현했나? 조언을 광역화해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그러니까 해당되니 되니 안 되니 그게 무슨 중요한 얘기냐? 아니 의원님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미 10년 영종도 B 땅도 영종도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님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그 영종도 공항은 위원장님 저기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그 영종도 공항 계획은요. 이미 배우자가 본인의 외삼촌으로부터 이 땅을 매입하기 10년 전에 이미 다 발표가 돼 있고 세상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부 정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송도시와 고속도로의 예비 탕당성 조사 제가 용역 책임자로서 비시를 0.8을 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영종도 땅에 영향을 미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비시를 0.8을 내겠습니까? 네, 공개된 내용이죠. 이미 영종도 고장은 개발이 시작됐던 상태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확정됐던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성립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타 보고서 말고 법안 발의 말씀하셨는데 전국 공항이 계획대로 된 겁니까? 계획대로 원래는 말이죠. 인천국제공항이 1단계는 1997년이고 2단계가 2022년이에요. 97년에 이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네. 그다음에 특혜 법안을 발의하셨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국에 있는 경제 자유구역에 의원님 만약에 그거 정말 관심 있고 영향력 미치려면 예타 보고서를 비시를 0.8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특혜 법안을 냈다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당의 삼정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당은 감세가 기존 기주였고요. 이거 당의 정책위 회의에서 결정된 법안을 이한구 그때 당시 정책위 의장이
발의하시는데 저희는 공동 발의로 참여한 것이고요. 그리고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KSM에 대해서 특혜 주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국민들이 듣고 판단하시기에 의원님 좀 기회를 주십시오. 의원님 판단 말고 국민들이 판단하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보가 특혜 법안을 5개를 발의했다 그러시는데요. 이건 그때 당시에 바로 직전에 난 중소기업 실태 조사를 가지고 저희가 정책조정위에서 그 결과를 법안으로 내자고 의결이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정책조정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대표 발의한 5가지 세트 법안입니다. 근데 이것은 경제민주화 관련한 법안이었습니다.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비해서 소기업이 워낙 규모가 작은 기업들이 너무 열악한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이 법안이 문제가 있으면 부총리를 하셨던 위원장을 해서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다 그러면 나는 이 땅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다른 사람 명의로 발의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죠? 저기 박지한 부총리 그리고 최경환 부총리 우리 당의 대표였던 항우여 대표 어떻게 대표 발의를 합니까? 혜택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이 땅에만 혜택이 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농지 매입은 이 법안이 발의되기 전인 2004년 3년에 다 끝난 일이었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인사청문회를 왜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지금 원펜타스라든지 그 각종 그 자재들에 대한 그 증여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그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는 오늘까지. 수도 없이 냈고 그래. 의원님들이 달라고 하실 아니, 때마다 원펜타스 계속 그 내고 있습니다. 원펜타스 실제가 주지 증명할 수 있는 것을 하나도 안 냈잖아요 지금. 하나도 안 낸 게 아니라 많이 교통, 냈습니다. 카드, 의원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뿐이지요. 건강보험 이용 내역. 응? 건강보험 오늘 내역은 하루만 지금 넘기면 된다는 그런 자세로 지금 아닙니다. 하고 내겠다고 있잖아요. 말씀드렸고 자, 아까 간사님이 새로운- 말씀하셨습니다. 또 새로운 탈세 지금 사실이 밝혀졌어요. 의원님 말씀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자,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혜원 후보자 지금 175억의 자산을 가지신 분이 후보자 배우자의 지금 연봉이 1억 5천이 넘는 상태인데, 응? 그 지금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그 소득 공제, 인적 공제에 본인 세 아들 다 그 소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적 공제에 다 넣었어요, 그거를? 그 탈세 아닙니까? 배우자가 넣었다고요? 아니, 본인 제가요? 장남, 차남, 삼남 다 들어갔다고. 인적 공제에. 인적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몇 년도예요? 2021년, 2022년, 23년, 24년 다 넣었어요. 제가 그래서 확인해 이것은 보겠습니다. 예. 자료 지출을 요구했는데 전혀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료 다 냈습니다. 탈세. 저희 확인해 보겠습니다. 탈세입니다. 의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리 와봐요. 전부 지금 보면은 변명과 거짓말로 지금 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오늘 인사청문회 정말 할 이 가치가 없는 인사청문회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의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래? 시간 좀 멈춰 주십시오. 예, 시간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 하나가 물든가 해야 되는데 어쩔 수가 없네. 의원님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뭐가 저기 아닙니까?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합니다. 아니 인적 공제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다 하는데 확인을 의원 좀 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확인을. 아니 내가. 저희도 확인을 해야죠, 의원님. 그 자료에 다 돼 있는 걸 가지고 그래.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참담한 심정이에요. 내가 후보자를 오늘 하루 종일 지켜보면서 정말 참담한 심정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 참. 그리고 지금 보면은 후보자가 2020년도에 그 총선 때 21대 국회의원 총선 때 장남, 차남, 삼남에 대한 그 예금 등 현금성 자산을 신고한 게 있습니다. 신고한 게 있는데 그 재산의 어떤 이 변동 내역을 보면은 2026년 이번에 인사청문을 하면서 제출한 내용을 보면은 이게 다 지금 달라요.
이 내역이 보면은 아닙니다. 의원님 이거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아마 보좌관이 계산하면서 조금 오해를 했던 것 같아서 저희가 해명을 했습니다. 의원님 이거는 저희들이 해명 자료 해명 자료를 보시- 냈습니까? 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요. 아직 안 냈어요. 아직 못 냈죠. 네, 바로 내겠습니다. 그걸 가져오십시오. 네, 바로 제가 보기에는 내겠습니다. 분명한 그 어떤 이 내용에 그런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게 제가 이 청문을 시작하면서 원편 타스에 대한 그 실제 거주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내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근데 전혀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청문회가 정말 그 의미가 없는 청문회다.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후보자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사퇴를 하는 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인적문제 예, 부분 저희 바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네. 아니 그 기획예산처 공무원들 정말 왜 그러십니까? 후보자는 자료를 준 걸로 알고 있고 자료는 안 오고, 정말 그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 다른 공무원들은 뭐 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많이 있는데, 아니 왜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정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원입니다. 제가 이거 인적 공제 관련해서 부양가족이 포함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왜냐하면은 그 청약할 때 부양가족을 다 넣어가지고, 근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제가 다 받았어요. 부양가족이 안 들어가 있다고, 배우자분. 안 되겠네. 예, 그러니까. 의원님 그게 국세청에서 과세할 아니, 때 그러니까. 부양가족 기준과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부양가족에 제가 왜 포함했냐, 이게 그 기준은 다른 거 알아요. 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입장에서 상식의 네. 수준에서 잘못 청약했다고 지적하는 거고, 원천 징수 관련해서는 부양가족이 0으로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윤영석 아니 그 의원님, 얘기 들어보세요 좀. 아, 네, 알겠습니다. 내가 질의하는데 왜 다른 의원 얘기를 하십니까? 네, 네. 그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뒤에 앉으신 분들도 오늘 하루 종일 뭐 하는 겁니까? 후보자를 좀 쩌포토하게 해서 앉아있는 거지. 그 아무것도 안 하려고 뭐하러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차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그 후보자님, 이거 제가 이쪽 보다가 답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게요. 그 용산 아파트에 가족 5명이 2024년 7월 31일부터 2024년 9월 23일까지 한 2달간 가서 전입해서 살았죠? 아까 네. 답변하신 대로. 네. 근데 그게 잠만 잔 거예요? 그럼 그 이삿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아까 아니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만 설명하세요. 아까 얘기할 거 없고. 아, 네. 그 계약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원래 있던 반포집에 있던 짐들은 이삿짐 센터가 운영하는 그 컨테이너 박스 창고에 다 넣습니다. 근데 그 왜 2달만 거기 가서 잠만 잔 거예요? 아니, 왜냐하면 그 7월 말이 계약이 만기였다는 건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게 예. 반포 거기서 그 전세로 15년 산 거죠? 예, 그 정도 살았을 그런데 겁니다. 왜 그 2달이 그 차이가 안 됩니까? 그 연장이? 저희가 그렇게 12월 30, 고전 12월 하여튼요, 31일이 그게 참 이해가 안 가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뭐 네, 계약기간 네, 때문에 네. 그랬다는 이야기고, 네. 가족 5명이가 잠만 잤다. 그것도 좀 25평에서 막내는 할머니 댁에 많이 갔었고요. 예, 하여튼 무슨 말인지 네. 알겠고요. 네.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질의하려는 것은 여론조사를 보면은 1월 2일, 3일 그 인사 그 평가예요. 통합과 실용에 바람직한 인사 평가 자체 66.1%가 잘했다. 우리 대통령이. 근데 1월 10일에서 12일 날 이해훈 후보자에 대해서 하면은 부적합하다. 68.4%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부분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고. 아니 그 1월 10일 그 뒤에 이제 그게 더 많이 나왔죠. 어쨌든 그럼 그게 언론 탓입니까? 아니 이제 그래서 국민 앞에 직접 설명드릴 수 그래서 있는. 오늘 그럼 청문회 이렇게 하시니까 해소가 됐다. 국민들이 이해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확신할 수 없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일이라도 여론이나 국민들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결정에 따르시겠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지금 계속 오늘 하루 종일 논란이 있는 시세 차익이 40억에서 50억이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탄핵 관련해서 그 다음 화면 그 후보자께서 이렇게 뭐 바꿨다고 그래요. 그러죠? 탄핵 결정단 이후에 파면 이후에 그게 뭐 지명된 그 전이다 한참 전이다 그랬는데 그건 몇 달 차이 안 나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관, 정치관 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생각이 갑자기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탄핵의 현재 결정문이 저에게는 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탄핵에서 파면이 안 될 걸로 봤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제가 한쪽에서 많이 얘기 들은 걸로 좀 경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탄핵 그 현재 그런데 결정문은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 다 듣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양쪽 얘기가 달라서 사실 제가 어쨌든 판단을 좀 잘 우리 못했습니다. 국민이나 당원이 볼 때는 상당히 좀 이해가 아직도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 후보자님 가족들의 여러 가지 소득이나 등등을 보면은 상위 1% 내지 0.1% 상당히 고위층인데 여러 가지 뭐 많이 하셨어요. 뭐 땅 뭐 투진지 상가도 그렇고 뭐 5채 부동산 저 아파트 그렇고 등등. 그런데 이렇게 상위에서 여러 가지 재산 정책을 하신 분이 우리 양극화 문제나 우리 취약계층 우리 서민들 이거 좀 생활 경제 어려운 걸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정치를 20년 하면서 정말 많은 어려운 분들과 같이 있고 힘든 거 제가 현장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 1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확장 재정 문제인데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완전히 철학이 달라요. 제가 볼 때는 탄핵도 그렇고 이 문제도 후보님이 평생 공부하고 평생 살아온 철학입니다. 탄핵도 그렇게 금방 찬성 반대하다가 찬성이 쉽지 않은 거예요. 확장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경제 박사시죠? 저도 경제하겠지만 이게 금방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확장 재정을 찬성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은 필요한 때라고 봅니다. 지금은 필요하다. 네. 아까 문재인 정부가 뭐 잘못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너무 통화도 팽창돼 있었고 근데 코로나 때 그게 확장 재정 그러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어렵지 않았나요? 지금이 더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거시경제 변수는 그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거시경제 변수가요? 네. 그거 좀 이상하네요. 어쨌든 그럼 뭐 지금은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은 일단 본 예산부터 충실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우선돼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 시기에는 정부가 계속 개입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개입이라기보다도 지원과 집중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현란하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철학이라는 게 그렇게 금방금방 탄핵 문제든 이 재정 문제든 저는 그렇게 바뀌기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의 아이덴티티고 정체성이거든요. 그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어요? 후보자님이 좀 두고두고 설명을 좀 하십시오. 하루아침에 바뀐 게 아니라 의원님, 이 재정에 대한 문제는 거의 한 2년에 걸쳐서 변했습니다. 뭐 나중에 예. 저도 자료 많이 갖고 있는데 한번 좀 기회가 되면은 단 따져봅시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년에 걸쳐서 사서히 변하셨나요? 아니 웃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그 재정관 후보자의 재정관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어요. 윤석열 정부의 이른바 재정 정책, 조세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에 그 정책이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해서 그때부터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제 지명되기 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생각이 바뀐 게. 생각이 바뀔 수도 있죠. 박홍근 의원님, 존경하는 박홍윤 의원님 질의 때는 윤석열 정부 때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아서 감세 정책이나 조세 정책을 옳다고 생각을 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경제 여건들이 그 회색 꽃불소
뭐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대전환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 의원들이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게 진짜일까 이 의구심은 계속 드는 거예요. 뭐 이거 가지고 크게 시비 붙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소비 쿠폰과 관련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전 국민한테 다 지원하는 것을 반대했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찬성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런데 2020년 코로나 때 전 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선별이냐 아니냐를 반대한 게 아니고 아예 재난지원금 정책 자체를 포퓰리즘 돈 준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의원님, 저는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좀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 그러니까 네. 이게 선별 지원을 반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예 이런 소비 쿠폰 정책 자체를 반대를 하신 거라고요. 그것도 코로나 때. 그때는 소비 쿠폰이 아니고 의원님 재난지원금이었죠. 소비 네. 쿠폰이나 재난지원금이나. 예, 그래서 일률적으로 나가는 현금 지원이잖아요. 예, 현금 지원을 반대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근데 무슨 선별적으로 하는 것은 찬성했고 전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주는 것은 반대했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그랬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 청문회를 천하람 의원님 어디 가셔버렸네. 천하람 의원님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청문회를 하다가 지금 다른 정책질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비망록. 네. 지금 천하람 의원이 공개한 이 비망록 직접 쓰지 않았다. 절대로 쓰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제가 썼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아니 이거 진짜 썼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내용이 내가 좀 잠깐 봤더니 이게 10년치인데 날짜도 다 있어요. 근데 내용 자체가 아주 심각해요. 사실이라면. 네,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아까 답변을 하실 때 후보자의 일정이 다 공개되어 있으니까 네. 뭐 보좌관들이 일정은 다 알 수 있죠. 알 수도 알죠. 있죠. 예. 알 수도 있죠. 근데 이게 만나서 나눈 대화는 알 수 없잖아요. 네. 보좌관들이 네. 다 그 자리에 배석하는 건 아니니까. 네. 아까 보좌진 누가 쓴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내가 네, 딱히 대충 뭐- 짐작 가는 예, 사람은 있습니다. 예. 여기 10년치예요. 이 10년치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지금 후보자님은 본인의 일정에 맞추어서 누군가가 소설처럼 썼다. 지금 이 취지잖아요. 그죠? 네. 10년 동안 그러면 이걸 매일 썼을까요? 아니면 뭐 어느 순간에 어떤 악감정이 생겨가지고 꼭 악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그냥 후보자의 자서전을 그냥 대신 쓴다. 뭐 이렇게 해서 썼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이게 10년치예요. 2000 몇 년이죠?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의원님, 제 생각에는요, 그 사무실에 일정도 공유되고, 그리고 제가 누구랑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많이 공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 공유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 일부에다가 본인이 전혀 그러니까 이걸 상상이나 이렇게 짐작을 버무릴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근데 이걸 써야 될 이유, 필요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짐작이 가시는 바가 있습니까? 네, 가는 네, 바. 네. 그러니까 해를 네.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를 짐작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쓰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제 일정표를 비서가 가지고 있고, 예. 예,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후보자가 쓰신 게 아닌데 이게 공개됐단 말이에요. 예, 1분 더 주세요. 됐단 말이죠. 내가 지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내용을 보면은 심각한 것도 있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멘탈적으로 조금 이상하다라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상당 부분. 네, 그래서 제가 동의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럼 천하람 의원은
이게 공개하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렇게 아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되게 그거 책임 없는 말씀 같아요. 이렇게 심각한 내용을 국민의 판단한테 공개해놓고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 이건 좋은 자세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천하람 의원도 정말로 후보자가 쓴 것으로 확신한다면 확신하니까 막 공개를 했겠죠. 출처나 또는 뭐 이 근거나 이런 것들을 밝혀야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이 비망록 관련한 언론 기사를 정말 수사 의뢰하고 싶다고 첫날 제 일성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문제 가지고 이제 우리 이미자 의원님이 이 청문회를 열지 않으시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뭐 수사 관련한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몇 대목들은 근거가 있을 겁니다. 예, 몇 대목은 근거가 있을 겁니다. 일정 표를 가지고 쓴 부분들은 대화 내용은 제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받자마자 계속 청문회장에 앉아 있어가지고 읽어볼 형편은 안 됐지만 몇 장은 들여다봤습니다. 네, 언론 보도된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힌 게 제가 언론 보도된 거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절대로 저거는 잘못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제 워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예. 아직 질의하실 의원님들께서 남아 계셔서 차수 변경을 하기로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하였습니다. 차수 변경을 하기 전에 인사청문회를 내일 1월 24일까지 실시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천하람 의원님 오셨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1회 국회 임시회 제4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 요청안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 후보자 기획예산처 장관 이해운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태년 의원까지 하셨죠? 예. 예. 천하람 의원님. 예. 신상 발언이죠? 예, 신상 발언. 예, 신상 발언. 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께서 이 비망록에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이 없고 한 분이 오시면 한 분이 없습니까? 예, 저도 하필 전화 통화하러 간 사이에 또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우선 뭐 후보자는 뭐 그렇게 주장하시는데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비망록이 후보자 본인에 의해서 작성됐다라는 점에 대해서 확신하고요. 그 확신할 만한 상당한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제가 그걸 공개하게 되는 경우에 또 제보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자께서 원하신다면 뭐 고소 고발, 어떠한 수사 의뢰 등 어떤 뭐 절차를 통해서라도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제가 오늘까지는 청문위원이지만 뭐 내일이 되면 청문위원이 아닌 거니까 저에 대한 고소 고발도 뭐 얼마든지 저는 뭐 하셔도 저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사실 제가 그 오늘 원펜타스 부정 청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다면은 사실 이 비망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 구체적으로 후보자가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어쨌든 원펜타스 부정 청약 의혹을 밝히는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고요.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또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국민들께 알리고 논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해훈 후보자께서 지금 2008년도부터 뭐 지금 2017년도까지 계속 함께한 누군가가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의원 생활 하시는 동안에도 87명이나 보좌진을 고체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이게 후보자가 쓴 거라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오늘도 추가적인 질의 기회가 주어질지 여부는 알 수는 없지만 뭐 얼마든지 후보자와 거기에 대해서 공방을 펼칠 뭐 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고소고발든 이든 뭐든 어떤 방법으로든 뭐 다 뭐 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남아 있는 의원님들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우리가 양당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년 의원님뿐만 아니고 여당 쪽에서 의원님들께서도 비망록 관련해서는 굉장히 궁금해하십니다. 그리고 차라리 수사 의뢰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님까지 질의가 끝나면 천하람 의원님께서는 한 5분만 더 드릴 테니까 후보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그 질의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괜찮겠지요?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비망록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면은 그 이해훈 후보자가 12년부터 16년까지는 의원이 아니었잖아요. 보좌관이 없었을 텐데 거기 14년부터 시작해서 15년까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또 짐작하는 사람이 쓴 건가요? 제 일정표가 일정표 누가 작성을 했었죠? 의원이 아닐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의원이 되고 나서 의원 사무실에서 다 의원이 아니었다니까요. 12년부터 16년까지. 그러니까 그때 있던 일정표라는 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12년부터 16년까지는 일정표를 작성해줄 보좌관이 없어서 작성을 본인이 했을 텐데. 아니요. 캘린더가 있죠. 이 캘린더를 나중에는 같이 공유를 하죠. 왜냐하면 사무실 알았습니다. 전체. 예. 그 앞서 캘린더 앱을 제가 얘기한 뜻입니다. 그 공항에서 그 아들의 휴대폰 찾기 했다라는 부분 그게 언론에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그 기사가 나왔던데 그런 일이 없는 걸로 얘기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억이 안 나는 걸로 얘기하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생각을 바꿔서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일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좌진 중에 김건훈이라고 있었죠? 네네. 예, 잘 아시죠? 네. 예. 아마 그 시기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통신사에서 위치 추적을 해본 결과 김포공항 내에는 있지만 이거는 뭐 그거 가지고는 도저히 뭐 이 한강 백사장에서 무슨 바늘찾기 시기라서 결국은 포기하고 또 보좌진을 대동해서 강남에 가서 신규 개통을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책임지실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 앞서 그 검증을 시작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게 12월 15일이라고 그러셨죠? 아니요, 그죠? 날짜를 12월 15일쯤 아니요, 12월 날짜를 중순.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날짜는 12월 사실 기억하지 중순이니까 못합니다. 뭐 한 15일이라고 보고. 근데 아까 내가 지명 일자가 잠깐 생각이 안 났었는데 28일 날 지명이 됐으니까 약 한 2주 시간이 있네요. 아니요,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전이었을 2주, 겁니다. 뭐 한 2, 3주. 근데 결국 한 2, 3주 되는 기간 동안에 검증을 했다는 건데 이게 서류 작성하고 관련서로 떼고 그러는데도 일주일이 넘습니다. 그러면 실제 검증은 일주일 길어야 2주일 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뭐 결국 검증 안 했다는 얘기랑 똑같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아주 처참한 청문회가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이 정부에서 앞으로는 이런 일 다시는 없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니까 후보자는 이 계엄과 탄핵을 계기로 아주 철저하게 계몽이 되신 분 같아요. 참 대단하신 분이고 이렇게까지 아까는 예상을 좀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까지 바뀔 거라고는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아마 근데 실제는 우리 진성준 의원께서 얘기하신 대로 지명을 계기로 변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다 바꿔줘 가지고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하고 완전히 주파수가 일치하는 분이라면은 이게 이 여당에서 얘기하는 식으로 레드 팀으로서 무슨 통합으로서 실용으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 똑같이 얘기하거나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뭐 균형재정 부분도 생각이 바뀌었고 지역화폐 부분도 바뀌었고 기본소득 부분도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께서는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에서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분이 실력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라나요? 재정 지출 효율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이 변함이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고민한 바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역설적으로 굉장히 대단히 성공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수 출신 인사에 나름대로 전문성이 있다는 인사에 완전히 비열한 민낯을 그대로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후보자를 보면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역설적으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아주 성공적인 인사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자기의 맏아들이 이 아빠의 후배가 되는 그런 대학 입학 과정에서 뭘로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와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후보자가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국민들이 믿겠어요? 그러면은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노란봉투 같은 거는 이제 노동부 관련 사항이고 지금 기획예산처의 지명자로서 말씀드리면 기획예산처에서 국가 전략, 미래 전략 이런 거로 세운 거기 때문에 이런 것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잘 하겠습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기획을 하시고 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노동 아니겠습니까? 고용. 그런데 노란봉투법과 52시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말씀을 또 안 하시네요. 자, 다음은 최기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님, 우리 헌법에 국민의 권리이면서 또 의무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육이고요. 하나가 근로 관련한 부분입니다. 왜 근로는 헌법상 권리이면서 의무로 헌법에서 규정을 했을지 어떻게 평가하세요? 권리인 것은 당연히 누구나 일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의무인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이렇게 무임승차 이런 것은 좀 아무래도 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차원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AI 등 기술 혁신으로 네. 기계가 인간의 대신해서 일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연스럽게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하고 또 한편에서는 인간이 고된 노동에서 해방되는 좋은 시간이 되고 있는데요. 달리 일자리가 없이 어떻게 소득을 얻고 생활을 하는가,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도 기업에서 물건을 생산했는데 그걸 구매해 줄 사람들이 소득이 적어지면 이 공동체 전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을 쓸 때 이 예산을 사용해서 좋은 일자리가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관련해서 고민하셨던 내용이 있거나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들려주세요. 고용에 대해서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기본 권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재정이 그 역할을 지원하면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가 되면 지금 이게 어떤 계층은 상당히 고소득이 되고 어떤 계층은 그 고용에서 또는 소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 사회를 이 정부가 지금 천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일을 하는 사람이든 일을 못하는 사람이든 기본으로서 사회 구성으로서 누려야 되는 기본권들, 교육, 의료, 돌봄, 주거 등등을 근로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저희 기획예산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은 관계자들과 또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저희가 그랜드 디자인을 하는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차이라는 게 이제 다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차이를 어떻게 다루는 능력, 이 부분에서 이제 고위공직자의 역량이 발휘되는 거고요. 또 한편에서 지금까지는 많이 달랐던 정부에 와서 일을 하시게 되면 그동안의 차이와 다름의 부분을 잘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활약을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뭐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역량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저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출 효율화 그 부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과 어떻게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이죠. 지출 효율화는 예산을 이미 받고 있던 사람들에게 기득권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정치를 하면서 20년간 상당히 쌓아온 조율과 조정의 능력 그리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포용적으로 끌고 가는 능력 그런 능력들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 차이가 있는 다양한 것들을 동일하게 같게 만들려고 하면 이제 폭력이 될 가능성이 네, 많고요. 네. 그 차이들을 속에서 새로운 공통된 것을 생산하는 게 이제 기획의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산을 사용하시면서 그리고 많은 차이들을 새로운 공통된 것을 이제 발명할 수 있게 예산이 집행되고 그리고 정부 내에서 다른 부처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선도하는 게 이제 새로 생긴 기획예산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무원분들은 이전에 다 기재부에서 오신 분들이라 그 부분을 어떻게 리드하실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여요. 그에 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표방하고 있는 우리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재정의 원칙 중에 하나가 열린 재정, 참여 재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민들 계층별로 지역별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녹여내서 그리고 많은 전문가 회의 이런 것들을 회의체를 만들고 의견을 예상의 편성과 집행과 그다음에 평가 그리고 결산까지 이르는 모든 과정에 데이터도 공개하고 왜냐하면 참여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데이터가 많이 막혀 있고 투명한 재정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걸 재정 정보를 확대하고 통계도 생산해서 알려드리고 재정 교육도 하고 네, 시간 더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끝으로 후보자께서도 혹시 공직에 임용이 되시면은 이제 거의 마지막 공직일 수도 있잖아요. 네, 마지막 지금부터 일하시는 거는 실은 전 인생을 걸고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과오나 또 잘하신 것들을 다 최대한 일 잘하는 쪽으로 이제 발전시켜서 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저는 1982년에 대학을 가시면서 경제학을 했다는 것이 되게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셨고 서울로 대학을 오시는데 경제학을 했다. 그때 어떤 꿈이 있으셨는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듣죠. 그때부터 공직의 꿈이 많았습니다. 나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정책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꿈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 차수 변경하면서까지 청문회를 진행하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내가 제가 오늘 이제 청문회를 지켜보면서
뭐 저도 이제 한 10년 정도 국회의원을 하면서 청문회를 여러 차례 치르면서 느꼈던 건데 오늘도 역시 그렇습니다. 1988년도에 매입한 땅에 대해서 그리고 1992년도에 뭐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는 시효가 없는 거냐. 청문 시효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라는 사실 생각을 좀 했습니다. 40년 전 일을 가지고 막 공방을 벌인다는 것이 뭐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걸 가지고 공방을 하는 거 보면서 사실은 조금 안타까운 점이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래서 늘상 우리는 이제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해서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도 사실 또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물론 반드시 필요한 공방은 또 해야 되고 검증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불필요한 공방과 소모적 논쟁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안타깝다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살림을 살 때도 보면 우리가 돈을 과연 어디에다가 먼저 쓸까? 아이들이 한참 자랄 때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렇죠. 배우고 하는 여기에 돈을 먼저 쓰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이제 집이 없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막 저축도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다 계획을 세워서 살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아이들의 연령대에 따라서 또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또 뭐 집을 만들지 말지 이런 계획에 따라서 우선순위가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국가의 재정도 마찬가지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이제 예산 지출의 분야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몇 가지 뭐 경제, 뭐 사회 복지, 뭐 교육 쭉쭉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전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전부 다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과 앞으로의 이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후보자께서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제 양극화 해소도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보면 AI 기술의 산업 구조가 격변의 시기를 거치고 있는 이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50년, 100년 먹여 살리는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AI 신기술 신산업에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결국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그리고 AI 인재를 교육해내는 일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 앞으로 먹고 사는 일에, 그리고 이게 사실은 결국은 민생으로 연결이 된다고 봅니다. 성장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좀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뭐 공감하고 이 정부에서 그래서 뭐 AI 3대 강국을 표방하고 네.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제 물론 뭐 쭉 병렬적으로 여러 가지 뭐 AI 인프라, 인재 육성 등의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다 보면 또 그 중에서도 또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과거에 보면 이제 우리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무슨 뭐 녹색 성장이다, MB 정부 때 녹색 성장이다, 뭐 박근혜 정부 때 뭐 창조 경제다, 문재인 정부 때 뭐 뉴딜이다. 그렇죠? 이게 다 포장을 만들어서 그 포장에 몰빵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몰빵은 좋은 겁니다. 집중이니까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 몰빵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리스크가 또 있어요. 어떤 리스크가 있냐면 알맹이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포장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숱하게 있습니다. 예. 솔직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 이제 이재명 정부의 경우에도 AI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경제 사회 구조를 재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에 당연히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소모와 낭비, 누수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경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눈먼 돈이죠. 네. 그러니까 눈먼 돈을 참 양산하는 구조가 좀 걱정되는 측면도 좀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정 당국에서는 재정 관리, 예산 관리 측면에서는 사실 엄격하게 또 평가를 또 해야 되거든요. 네. 그것과 관련된 뭐 고민은 하고 계십니까?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뭐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이 할지 모르겠지만 벤처 붐이 일었을 때 벤처가 아니면서도 벤처의 모자를 쓰고 지원을 받은 경우들을 봤습니다.
등등 그런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랄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으라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잘 챙겨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정태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그 AI 대전환에 그 집중적인 투자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더불어서 이렇게 제기되는 거는 이제 K자 성장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뭐 정의로운 전환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재정의 역할 중에 소득 분배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나라 재정의 진위계수 개선율을 보면은 그 OECD 평균 31개국 평균이 31%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18%밖에 안 돼요, 개선율이. 그래서 이제 OECD 국가로 보면은 31개국 중에서 28위입니다. 꼴찌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재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재정의 소득 분배 역할을 어떻게 높여 나갈 거냐,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진위계수 개선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와 앞으로 그 개선율을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에 대한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물어보고 싶네요. 네, 뭐 그 K자형 성장, 뭐 양극화 등등에 대해서 많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저는 그중에 노동시장 이중 구조도 상당히 큰 몫을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러면 결국은 대기업의 지원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여러 가지 고용과 근로여건 등등에 대한 지원이 재정의 입장에서도 좀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소비 쿠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 소비 쿠폰하고 지역 화폐 또는 지역 상품권 이건 좀 다른 개념이잖아요. 네. 지역 상품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처음에는 이제 이게 좀 구축 효과가 있지 않을까 또는 일정 부분 이게 이제 지역별로 되면서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에 이제 보면은 지역사랑 상품권이 거의 많은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처음에 걱정했던 지역별 구축 효과 등은 많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되는 측면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조심하면서 보완해 나가야 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용어가 지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니까 꼭 지역 경제와 네. 연결시켜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 소상공인 정책으로서 되게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근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게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 여건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네. 실제로 서울에서 제일 그 지역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는 데가 강남구입니다. 강남이요? 예. 네. 관악구가 95%가 경제 95%가 이 소상공인인데 여기는 재정 여건이 좋지가 않으니까 발행하고 싶어도 발행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중앙 정부의 발행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라는 관점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여튼간에 좀 안타까운 거는 이 청문회를 통해 가지고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필요합니다만은 늘 안타까운 거는 가족의 문제가 등장할 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후보에 대한 검증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결국 가족에 대한 검증으로 되면서 특히 자녀에 관한 문제 뭐 그럴 때는 되게 힘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쳐야 될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여하튼 정치적 행보 그다음에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입장의 변화인 게 아닌가 좀 그런 한편에도 의심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좀 일관되게 오늘
주신 말씀들을 네.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전 도덕성과 관련된 그 검증에 있어서는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하실지 사실 깔끔하게 정리됐다고는 저는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하튼 그 국민들에게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그런 성의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승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슬라이드 나오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네, 새 아들 조기 유학 그 슬라이드인데 처음 슬라이드가요. 이거 아마 아까 보신 겁니다. 아까 삼남 나이 틀려서 죄송하고요. 다시 수정을 해놨습니다. 보신 건데 이 뭐 재산이 175억이나 되시니까 조기 유학을 보낼 수도 있고 배우자께서 또 세바티칼 가셨으니까 같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거에 장관을 하시려는 분이 그 법을 어기면 안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데 정해 시간 중에 좀 법 확인하셨습니까? 네. 다른 일수들이 많이 터져서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오늘은 못 하시겠네. 법을 확인하시면 제가 사과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시니까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새 아들 중에서 차남에 대해서 제가 좀 의혹이 있습니다. 차남이 일본 유학을 간 기간이 2013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맞죠? 네, 그동안에 아마 2학년 때 군대를 간 것 같은데 군 복무 기한이 2014년 3월 27일부터 2016년 3월 26일까지 서초동 점프 문화센터에서 공익 요원으로 복무하셨죠? 예. 네. 근데 후보자 제출한 유학 시기의 해외 송금 내역을 보면 차남이 군 복무한 기간인 2014년에도 이 엔화를 일본으로 보내요. 근데 군 복무하고 있는 기간, 아까 군 복무 기간 보셨지 않습니까? 14년부터 16년까지는 군 복무 기간인데 그 왜 군 복무 기간인 자녀에게까지 엔화를 또 보냅니까? 아이는 한국에 있는데. 사실 제가 이거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보내기는 하는데 아마 그 금액이 일정 부분 학교 다닐 때 이게 쌓여 있다가 또 학비로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아마 엔화 환율 같은 걸 보면서 그때 좀 쌀 때 하지 않았나. 쌀 때 한번 바꿔가지고 우리나라 외환 통장에 넣어놨다가 애가 있을 때 보내야지. 애도 없는데 돈을 일본으로 보냅니까? 이제 이해가 안 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서초 점프 문화센터를 제대로 복무는 했나 싶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뭐 서초 점프 문화센터는 조그만한 데라서 복무 기록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의원님. 이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아닙니다. 차남은 굉장히 열심히 복무했고요. 실은 원래 국제학부를 갔습니다. 와세다 대학에. 그런데 이 점프문화센터에서 아이들을 돌보다가 인생이 바뀌어서 지금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를 돌보는 걸로 인생을 좋습니다. 바꾼 그건 이 사람입니다. 질문하고는 상관없는 내용이고요. 네. 하여간 일본에 아이도 없는데 봉포했습니다. 달러를 보낸 엔화를 보낸 게 의심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번 좀 나중에라도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건 반드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 장차남 이게 다 국민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아요. 장차남 유학 간 시기에 처음 유학 갈 때 장남은 2억 2,800만이 재산이었는데 유학 마치고 돌아오니까 19억 6천만 원이 된 거예요. 이거 유학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 관리합니까? 엄마 찬스입니까? 아빠 찬스입니까? 아니 이게 시모가 그러니까 조모죠. 그럼 조모 찬스입니까? 아이들이 조모가 아이들에게 비상장 회사의 주식을 증여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상가 증여도 있고 이게 복잡해요. 상가는 증여 아닙니다. 상가는 매입한 겁니다. 매매 형태를 밟았지만 사실상의 증여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모하고 아들하고 무슨 아니요, 돈을 매매를 냈습니다. 이렇게 합니까? 저는 증여세 절세하기 위한 거라고 봅니다. 아니, 절대 차남도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차남도 5,300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1억 9천만 원이 됐고요. 유학 중에 재산 늘어나고 이런 게 사실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삼남매가 2013년에서 16년 사이에 예금은 줄지를 않았어요. 근데 J2BC 대부라고 하는 그 업체의 회사채는 또 늘어났거든요. 무슨 재원으로 예금 수준이 안 줄어들었는데 도대체 이렇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게 궁금하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 16년에 배당이 있었습니다. 자, 나중에 자료 내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네.
이게 참 정말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아요. 금수저 삼형제가 이게 다 합쳐서 37억 5천까지 주주쭉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은 본인이 무슨 근로를 해서 생긴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 엄마, 아빠, 시모, 뭐 조모 이렇게 챙겨줘서 이렇게 가는 거 이게 과연 맞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는 제가 조금 더 써도 되겠죠? 예. 이게 그 이해운 후보자님 아까 답변하실 때 뭐라 그랬냐면 탄핵 판결 선고가 나고 나서 입을 닫았다. 그때부터 정치적 표명은 안 하고 했지 지명받고 나서 입장을 바꾼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탄핵이든 정치적인 뭐 입장이든 뭐 저 경제적인 입장이든 경제 정책에 대한 입장이든 근데 존경하는 진성준 의원님은 그게 아니고 지명을 계기로 바뀐 거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근데 이게 그 국회 양평군 공무원 분향소를 우리가 10월 13일에 설치를 했어요. 이게 뭐 때문에 설치했느냐? 잘 아시잖아요.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 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이 죽었다. 이래서 이제 설치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오셔가지고 조문을 하고 이렇게 이름을 쓰셨어요. 앞에 말씀하신 탄핵은 2025년 4월 4일, 이건 2025년 10월 14일. 그럼 아까 진성준 의원님하고 저 설전을 주고받은 그 내용이 전부터 위증인 거 아닙니까?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시간이 의원님. 다 됐으니까 네. 나중에 저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슬라이드만 보겠습니다. 자, 아까 답변 중에 후보자님 국민 뜻에 따르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하다 하셨는데 최근 여론조사입니다. 갤럽에서는 47%가 부적합하고 16%가 적합하다. 그다음에 좋은 CNI에서는 68%가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보시고 스스로 결단하시는 게 임명권자에도 예의를 갖추는 것일 것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후보자님 그리고 저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저희 2017년 9월 3일자 비망록 한번 보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이게 세 번째 문단인데요. 이게 아까 그 존경하는 정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가족들의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는 국민들 좀 답답하시더라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안 보입니다. 이 화면에 안 떴습니다. 아, 화면이 아니고요. 요 제가 드린 요거 33페이지 봐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한번 내용 보시고요. 이게 첫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되어 있는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나요? 이 첫 번째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부분에. 그러니까 이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후보자님? 네, 네. 사실과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무슨 뭐 경고를 주셨다. 그다음에 뭐 아니요. 그 첫 사인, 두 번째 사인, 세 번째 사인 부분. 사인 중에 네네. 네, 사인 중에 이게 날짜가 17년 9월 3일. 세 번째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예. 세 번째는 제가 이걸 뭐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학사에 대해서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네네. 예. 당시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후보자 알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의원님 네. 전체적으로 다 제가 거짓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부 사실을 기반해서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님 네. 이게 굉장히 가족들의 내밀한 그리고 다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이지 않습니까? 이걸 후보자님께서 그러니까 의원실에서는 다 알고 상식적으로 있습니다. 이걸 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시나요? 아니, 가족들에 대한 일인데. 말은 하지 않지만 의원님 의원실에는 전화를 받고 다 제가 소리가 들리고 하는데 알게 되는 일들이 많죠. 그걸 다 알게 된다고요?
저희 대부분 의원실에서는 알게 되죠. 저의 가족의 이 정도의 일을 알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고요. 또 한 가지 한번 볼게요. 이건 너무 보시는 국민들께서 좀 답답하실 것 같아서 다른 것도 하나 보겠습니다. 예, 4페이지고요. 2008년 6월 2일자 비망록인데요. 그 후보자님 2008년에 영국 출장 가셔가지고 그 영국 외무장관 만나신 적 있죠? 글쎄요, 그렇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네. 예, 그때 영국 외무장관 그 실제 보니까 굉장히 젊은 분이더라고요. 당시 데이비드 밀리밴드라는 영국 외무장관인데 혹시 만나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사실 저기 출장은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다 만났는지 다 기억하진 못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영국에 출장 가실 때 보좌진하고 같이 가셨어요? 갔다 와서 얘기는 하죠. 어떤 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우리 보좌 직원들하고 저는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글쎄요. 보통 우리가 이제 해외 출장 갈 때 국제국의 도움을 받거나 그렇게 하고 특히 외무장관을 접견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보통 의원들이나 대표단 정도에서 또 아니면 뭐 수행하는 국제국 직원 정도에서 가게 되죠. 근데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인 뭐 이게 영국에서 괜히 불쾌할까봐 이걸 보진 않겠지만 읽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이 비망록 전체에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면 가질 수 없는 굉장히 생생한 인상과 감정들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래서 오늘 우리 동료 청문위원님들께 좀 보시라고 한 이유도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장기간 후보자의 관점에서 굉장히 많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면 쓸 수 없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후보자께서도 이게 약간 말씀을 처음이랑 좀 달라지신 게 일부는 내가 쓴 것 아니요, 제가 쓴 것이 있을 수가 아니고 아니요, 의원님 그건 오해시고 제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본인이 뭐 예를 들면 직접 쓰셨든 뭐 저는 전부 다 후보자께서 직접 쓰신 거 저는 확신하고 알고 있는데요. 후보자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그럼 뭔가 내용을 좀 구분해 주십시오. 뭐는 뭐 어떻고. 근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전체적으로 이걸 뭐 고민하시겠다 이거니까 참 머리 아픈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걸 다 밝히기엔 시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의원님 일정이나 이런 기본적인 팩트 몇 가지에 본인이 여러 가지를 더해서 쓴 거라고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말을 바꾼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이나 이런 거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캘린더 앱을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우리 사무실이 다 공유했습니다. 캘린더 앱 공유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다 공유하면 사실 사무실에 있는 친구들은 저 10년 전 일정도 다 볼 수 있습니다. 10년 좀 어떻게 보면 예. 저는 정말 그 후보자님 비망록 관련돼서는 후보자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본지